자, 오늘은 7장 액체와 상평형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일 먼저 기체, 액체, 고체의 분자 비교하면서 우선 뭐 간단히 한번 읽어보면 기체라는 것은 용기의 부피와 모양을 따른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만약 용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 그러면 기체는 이 안에 가득 채워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면 액체 같은 경우는 용기의 부피와 모양을 따르지 않죠. 즉 방금 같은 모양의 액체를 채운다면 액체는 아래에 고인다. 뭐 절반만 채운다면 여기 이렇게 고인다. 이런 게 바로 액체죠. 자, 그 다음에 반면 고체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부피와 모양을 갖는다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용기에 담는다 하더라도 처음에 고체가 만약 구형으로 생겼더라. 그러면 구형으로 생겼다면 이렇게 구형이 이렇게 아래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고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체는 팽창하여 용기를 채우죠. 그 다음에 얘는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돼요. 하지만 액체나 고체는 그렇지 않죠. 팽창, 자, 온도가 증가하면 팽창을 하긴 하는데 기체만큼 팽창하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 일반학 수준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일반학 수준에서는 액체나 고체, 온도를 가해도 팽창하지 않는다. 그냥 무시할 거였죠. 전체 부피 대비 팽창해봤자 한 요만큼 팽창한다. 요만큼 팽창한다면서 그거를 무시할 거예요. 하지만 기체는 온도를 2배, 칼빈 온도를 2배 한다면 부피가 이만했던 게 몇 배? 2배. 이렇게 사이즈 바로 커진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압력을 가해도 압축되지 않아요. 액체나 고체는 압력을 가해도 압축되지 않는다. 뭐 고체는 거의 압축되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는 아예 압축되지 않는다 할 거예요. 액체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즉시 흐른다. 뭐 즉시 흐른다. 액체도 흐를 수 있죠. 하지만 고체는 외부 조력 없으면 뭐 구형으로 만들어져서 비탈길에 굴러간다 이런 건 돼도 자, 평지에서 고체 뭐 예를 들어 사각형 정육면체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 조력이 있지 않는 이상 고체는 움직일 수 없죠. 유동성이 사실상 없다. 하지만 액체나 기체는 흘러간다.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쫙 퍼져 보이죠. 확산이 굉장히 잘 되죠. 이런 게 바로 기체. 자, 이렇게 되면서 기체, 고체 이런 식으로 나눠 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 예를 한번 보면, 여기 결정선 고체, 이거는 흑연의 흑연, 그 다음에 불온 액체, 그 다음에 현재 CL2 가스가 여기 갈색 기체가 여기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자, 이런 게 우선 예로 나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일반화할 때는 소위 분자 수준에서 해석해가지고, 분자 수준에서의 해석해가지고 분자 모형 가지고 우리가 기체액체 고체를 나눌 건데, 자, 이때 나눌 때는 소위 분자의 힘 바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분자 간 힘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분자의 힘 또는 뭐 분자 간 결합이라 하기도 할 건데, 이 분자 간 힘, 분자 간 결합으로 모든 분자들이 빽빽하게 분자의 힘으로 전부 다 붙들려 있으면 이게 바로 고체예요. 이게 바로 빽빽하게 모든 분자의 힘으로 붙들려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고체고, 그 다음에 액체는 자, 좀 느슨하게 몇몇이 끊어져 가지고 느슨하게 되어 있는 거. 자, 느슨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액체. 자, 액체고, 그래서 덩어리 져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액체고, 그 다음에 기체는 분자 힘이 전혀 없는 완전히 다 끊어진 게 바로 기체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고체가 유동성이 제일 적다. 액체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액체. 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이 분자의 힘은 이것은 열에 의해서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전부 다 CL2 고체 액체 기체를 한다면 고체 상태의 CL2에다가 열을 가한다는 의미로 세몰 표시하면 이게 바로 열 가한다는 뜻이에요. 열을 가하면 고체는 액체로 소위 우리는 이런 거를 상변화라 불러요. 상변화. 페이스 체인지, 상변화. 그 다음에 또 액체에서 기체 갈 때 역시 열을 가하면 역시 또 상변화돼서 기체로 바뀐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용어. 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데 그때 온도를 우리 뭐라 부르나요? 이것을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에 부르죠. 프리징 포인트에서 TF라는 약자를 쓰고요. 그다음 액체에서 기체된 거를 끓고 있다 하면서 끓는 점. 자, 볼링 포인트에서 TB라는 약점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필요한 열을 Q1으로 잡고요. 액체에서 기체갈 때 열을 Q2라 잡았을 때 Q2는 Q1보다 항상 커요. 물질이 누구든 간에 액체에서 기체갈 때가 항상 크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분자 힘,
고체 때 빽빽하게 가고 있어 했었죠. 근데 그중 일부가 뭐 절반 이하예요. 매우 적은 양의 일부가 투두두두두 끊어진 게 액체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게 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고체가 액체될 때 필요한 열하고 액체가 기체될 때 필요한 열을 비교하면 바로 기체될 때 열이 액체될 때 열보다 훨씬 크다 되고 이때 열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증발시킨 때의 열이 돼서 증발열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고체를 액체시킬 때 이때의 열을 우리는 용융열 또는 융해열이라 불러요. 알았죠? 융해열 또는 화학에서는 열을 에너지 또는 엔탈피라 표기하게 돼요. 화학에서는 상변화나 또는 화학 반응에서는 열이 곧 에너지며 에너지는 곧 엔탈피다. 엔탈피라는 표현을 또 써요. 그러면 고체가 액체될 때를 용융열 또는 용융 엔탈피,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될 때를 증발열 또는 증발 엔탈피 이런 말을 쓴다. 그러면 아까 이 얘기까지 포함시키면 용융 엔탈피보다 증발 엔탈피가 항상 크다라는 거. 자, 이것도 같이 두면서 기체체, 고체 이 세 개의 페이스. 자, 이 세 개의 상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세 개의 상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임계 상태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체는 오직 한 개의 상만 존재를 해요. 한 개의 상만 존재하지만 액체나 고체는 여러 상이 존재해요. 액체 1, 액체 2,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상이 존재를 해요. 자, 여러 상이 존재하는데 우선은 심플하게 고체, 액체, 기체 세 개의 상만 우선 언급해 봤어요. 고체 같은 경우는 여러 상이 존재한다면서 이게 결정 구조라고 하는데 이 결정 구조가 소위 쌓는 거, 분자들을 쌓는 건데 위로 쭉 쌓는데 그 쌓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이 나눠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밑에 면을 4개씩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위에 거를 또 역시 그 위에 그대로 올려놓는다. 이렇게 올려서 쌓을 수도 있고 또는 4개 해놓고 그 다음에 4개가 만든 홈에 그 위에 또 이 두 번째 층을 쌓는다. 그러면 이 둘을 결정 구조가 다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쌓아진 결과물 가지고 고체상 1, 고체상 2, 뭐 또는 고체상 알파, 고체상 베타 하면서 고체상을 또 나누기도 하는데, 자, 우선은 이런 개념 우리 지금은 안 쓸 거고 단순히 고체, 액체, 기체 해서 자, 세 개의 상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살펴봤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체와 액체는 분자의 힘으로 붙들려 있다 했었죠. 그래서 그 분자의 힘을 제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분자의 힘에는 종류는 엄청 많이 있지만 우리는 분자의 힘에는 분산력, 그 다음에 쌍극자 힘, 자, 쌍극자 힘은 그냥 쌍쌍힘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수소결합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까요? 수소결합 등이 있어요. 자, 이거 말고 또 더 있어요. 그렇죠? 우리 화학결합과는 달라요. 화학결합은 달랑 3개 있었죠.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이온결합, 금속결합 이게 3개 있었죠. 하지만 분자 힘은 종류 엄청 많다. 그 다음에 이들은 화학결합보다 매우 작은 힘이에요. 화학결합, 공유결합 이런 것보다 매우 약한 힘이다. 자, 약한 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그러면서 이 둘을 먼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면 화학결합은 물질 내 분자 내 결합이에요. 분자 내 결합이 화학결합.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HCl 하면 H와 Cl 간에 여기 공유결합. 이 공유결합이 바로 화학결합이에요. 자, 또 옆에 똑같은 HCl 분자 있으면 요게 바로 공유결합이다 하면서 화학결합이에요. 그런 다음 이 분자와 이 분자 내에 작용하는 약한 힘.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분자의 힘.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결합 이런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차이 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화학결합은 두 원자 간의 A와 B 원자 간의 화학결합은 오직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한 가지 화학결합만. 자, 한 가지 화학결합만 존재해요. 오직 한 가지 화학결합만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분자의 힘, 여기에는 여럿이 존재 가능. 즉 여기 방금 말했던 수소결합
수소결합, 쌍극자, 쌍극자인 분산력 이 세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있고 또는 분산력 하나만 달랑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럿이 존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분자의 힘과 분자의 힘, 분자의 결합인 화학결합과 분자 간 힘, 분자 간 힘인 분산력 쌍극자 쌍극자인 수소결합 이걸 한번 우선은 크게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분자나 힘 우리가 열심히 살피는 이유는 바로 이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자의 힘을 비교하면 분자의 끓는 점, 증기압력, 그 다음에 점성도 등의 물리적 성질을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이 분자의 힘을 이용하면 분자들의 끓는 점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물질을 크게 금속, 그 다음에 이온성 고체,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분자 이렇게 셋만 우선 나눠볼게요. 그래서 금속은 끓는 점 예측, 끓는 점 또는 녹는 점 예측. 얘는 금속은 불가예요. 불가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일반학 수준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학 수준에서는 하지 않는다. 불가란 말보다 우리는 하지 않는다. X가 더 낫겠네요. 그냥 X 표시. 금속은 끓는 점 또는 녹는 점 예측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얘는 이온 결합의 세기 가지고 해요. 즉 이온 결합 이거 화학 결합이죠. 화학 결합의 세기 가지고 해요. 얘는 어떨 때 크죠? 우선 제일 먼저 전하곱이 전하곱의 절대값이 클 때 이온 결합이 세다. 전하곱이 동일이면 크기가 작을 때 이온의 크기가 작을 때 이온 결합이 크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런 식으로 자 이온 결합의 세기 가지고 녹는 점, 끓는 점 비교를 해요. 자 하지만 분자는 분자 간 힘의 합력으로 크기 비교해요. 좀 전에 분자 간 힘은 두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의 힘은 오직 분산력 쌍극자인 수소결합 이들 중 하나씩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댔죠. 그래서 그 합력의 크기 가지고 끓는 점을 비교해요. 즉 분자의 힘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분자에서의 비교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좀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분자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의 힘의 합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할 건데 분자의 힘 이걸 가지고 분자의 끓는 점 예측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합의 세기 가져갈 거고 금속은 아예 하지 않을 거였죠.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우리 일반학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이 분자의 힘 우리가 왜 배우냐면 끓는 점 예측, 그 다음에 증기압력, 그 다음에 점성도, 그 다음에 또 지금 앞에서 우리 말했던 증발열의 크기 비교도 우리는 할 수 있더라.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분자의 힘을 우리는 또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반데르발스 힘이라 부르기도 해요. 자, 반데르발스 이분이 분자의 힘을 집대성하신 분이에요. 산발적 있던 거를 자, 일생 동안 이 분자의 힘을 집대성하신 분이 반데르발스 이분이어가지고 이 사람 이름 붙여서 반데르발스 힘이라 부르고 아까 말한 대로 분산력 쌍극자 힘, 그다음 수소결합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러한 분자의 힘은 모두 다 아주 약한 전정기적 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자, 분산력 쌍극자힘 수소결합 이런 게 전부 다 전정기적 인력 전정의 인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두시면서 그중 첫 번째 쌍극자 힘 이걸 먼저 볼 건데 자 그 전에 쌍극자라는 거 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쌍극자라는 것은 자 여기 HCl 분자 나와 있는 거 HCl 가지고 얘기한다면 자 HCl 같은 경우 우리는 쌍극자 오메트뷰가 0인 분자죠. 우리 이거 앞서 분자 구조에서 열심히 따졌었죠. 그 쌍극자 오메트뷰가 0인 분자로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극성 분자라 부르고 이러한 극성 분자는 쌍극자예요. 바로 극성 분자다 하면서 전기 음성도가 수소와 Cl 중에 누가 더 크죠? Cl이 더 크죠. 그러면 전자들은 Cl 쪽으로 전자들은 치우친다. 즉 전자들은 Cl 쪽에 아무래도 더 많고 수소 쪽에는 덜 있더라. 수소 쪽은 덜 있더라. 파란색 쪽 너무 진한가? 자, 덜 있다는 뜻으로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그 빨간색으로 여기 Cl에 많이 뭉쳐 있다. 자, 끌려당겨서 수소 쪽에 있는 전자도 Cl 쪽에 좀 당겨져서 Cl 쪽에 전자들이 뭉쳐 있다. 그러면 최종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Cl 쪽이 부분전하 마이너스를 갖게 되고 수소 쪽이 부분전하 플러스를 갖고 있다. 하면서 한 분자 내에
한 개의 분자 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 부른다? 얘를 쌍극자라 불러요. 쌍극자. 그래서 극성 분자들은 쌍극자예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쌍극자 간에 자 위에 같이 자 이걸 위에다 다시 또 표기해 본다 치면 자 이거 좀 지워놓고 방금 했던 거 좀 지워놓고 방금 배웠던 자 쌍극자 개념을 여기다 표시하면 CL은 델타 마이너스 수소는 델타 플러스 옆에 분자했던 HCl에서도 H는 델타 플러스 C는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간에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전적의적 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뭐라 부른다 이거를 쌍극자 힘이라 부르면서 이 쌍극자 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는 극성 분자에서만 존재해요. 극성 분자만 가능. 두 극성 분자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게 쌍극자 힘이에요. 알았죠? 그러면서 아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쌍극자 이건 두 쌍극자 간에 플러스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스를 찾아낸 다음에 델타 플러스 한 분자의 델타 플러스 부분과 다른 분자의 델타 마스 부분의 전전 연력이 바로 쌍극자 힘이다. 자 이렇게요. 알았죠? 자 이게 바로 쌍극자 힘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쌍극자 힘은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긴 해요. 크기 비교할 수 있긴 한데 우리 일반 화학 수준에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없다만 하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없다 이것만 하기 때문에 있는 경우 또 크다 작다 매우 크다 매우 작다 이런 거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쌍극자 힘은 있냐 없냐 유무만 확인할 거예요. 분자 내에 쌍극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확인한다는 거. 자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쌍극자 힘 첫 번째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로는 분자들 간의 쌍극자 힘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끝에 CH3CN이 여기 아세트알데히드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CH3CL 염화 메틸이 세 번째 뭐 에터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무극성 분자 얘는 마지막 얘는 쌍극자 모멘트 뮤가 0이죠. 그래서 쌍극자 힘이 거의 0 거의 0 그래도 뭐 8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0 나머지 비하면 거의 0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크기 비교를 실제로 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넣는 것 뿐이고 우리 일반학에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없다 수치를 계산하지 않았죠. 한번 또 그러니까는 크기 비교 이러한 크기 비교는 하지 않을 거였죠. 자 크기 비교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극성이 크면 클수록 쌍극자 힘도 크긴 커요. 하지만 우리는 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한다는 거. 자 여기 크기 비교는 신경 쓰지 말자. 이거는 참고예요. 참고. 이거를 좀 묻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고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거 하려면 우리는 쌍극자 힘이 얼마인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다이폴 모멘트가 어떻게 되느냐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관심 없다. 있냐 없냐 이것만 한다는 걸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이 정도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쌍극자보다 더 중요시하는 거는 꼭 뭐 녹음하려면 문자 오고 그래. 전화고 문자 오고 꼭 녹음하려면 그러더라고요.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꼭 오는 날은 열심히 와요. 안 오는 날 하나도 안 오고. 자, 그 다음에 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분산력이에요. 분산력 하면서 이 분산력이라는 것은 얘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자 우선 이 분산력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는 모든 분자에 존재해요. 네, 이유를 보면 존재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모든 분자에 존재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얘기 한번 하고 갈까요?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쌍극자 힘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분산력도 존재하겠죠. 근데 무극성 분자는 뭐만 존재할까요? 쌍극자 힘은 존재할 수 없죠. 하지만 분산력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한 분자의 힘은 여럿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되죠? 이런 원리로 여럿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분산료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H2 가지고 저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이 H2 가지고 얘기한다 치면 H2 분자는 얘는 무극성 분자
무극성 문제 가지고 핵이 있으면 전자들이 동등하게 퍼져 있다. 핵 주변에 동등하게 퍼져 있다면서 어떠한 쌍극자도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도 만들지 않고 있는 놈이에요. 옆에 있는 수소도 매 마찬가지. 자, 어느 누구도 부분전화 같은 거 갖지 않고 있어요. 좀 전에 했던 HCl 같은 부분전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자구름은, 여기는 전자구름은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 요동치고 있어요.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구름같이 끊임없이 요동쳐요. 그럼 요동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 우선 B를 먼저 가지고, 두 번째 분자인 B를 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B에서 원래는 여기 점선으로 해가지고 전자구름이 분포되어 있으면서 무극성 분자, 부분자는 없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요동치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렸더라. 자, 쏠리면 오른쪽 핵 근처에는 전자가 이렇게 많고요. 근데 왼쪽 핵 근처에는 전자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생긴다? 여기 부분전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전화가 오른쪽은 델타 마이너스, 왼쪽은 델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부분전화가 갑자기 생긴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거를 유발 쌍극자, 죄송해요. 순간 쌍극자, 예, 순간 쌍극자라 불러요. 그러면서 B 분자가 먼저 이렇게 순간 쌍극자가 딱 되면서 여기 델타 플러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 그러면 자, 그다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또 바로 없어지기도 하지만, 자, 이게 옆에 분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옆에 분자 영향 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전에 이 B 분자가 먼저 순간 쌍극자에서 왼쪽은 델타 플러스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면 근처에 있던 분자의 전자들이 그걸 보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플러스 생긴 거 보고 전자들이 그쪽 싹 쏠리는, 즉 왼쪽 핵 수소 핵 근처로 전자들이 쏠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러한 쏠림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러면 반대편 상대적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이 상대적 전자 부족한 상태. 그러면서 이 분자 역시 왼쪽은 델타 마이너스, 자, 델타 플러스에 대응해서 여기 오른쪽은 델타 마이너스, 왼쪽은 델타 플러스. 얘도 뭐가 된다? 갑자기 쌍극자가. 그 전까지는 분명히 쌍극자 모멘트 뮤는 0 이렇게 되던 놈이 갑자기 쌍극자 모멘트 0이 아닌 상태, 0이 아닌 상태 쌍극자가 되더란 거예요. 쌍극자가 된다면서 우리는 이 쌍극자를 앞서 옆에 만들어진 순간 쌍극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놈이 유발시켜서 만들어진 쌍극자에서 우리는 이거를 유발 쌍극자라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 순간 쌍극자와 먼저 만들어진 이 순간 쌍극자에서 유발된 유발 쌍극자, 이 유발 쌍극자 간의 전정적 인력 만들어지면, 이 둘 간의 전정적 인력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 부른다? 이걸 가지고 분산력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산력이다. 그래서 분산력을 순간 쌍극자, 유발 쌍극자 간의 힘. 근데 솔직히 순간 쌍극자, 최초에 만들어진 순간 쌍극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분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분산력을 그냥 간단히 순간 쌍극자도 그냥 유발 쌍극자라 불러요. 그냥. 그래서 유발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간에 존재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거를 분산력이라 불러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에서도 이러한 전자의 요동, 우리는 이러한 전자 요동을 뭐라 부르냐면 전자구름의 편극화. 이걸 우린 전자구름의 편극화, 다시 한번 위에다 쓰도록 하죠. 전자구름의 편극화 현상. 이것 때문에 바로 유발 쌍극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유발 쌍극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전자의 인력.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 이것을 가지고 분산력, 런던 분산력을 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산력을 불러요. 그러다 보니 무극성 분자도, 극성 분자도 전자는 당연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어떤 분자든 전자가 존재하는 어떠한 분자든, 우리는 분자하면 중성 분자만 다룰 거예요. 그러면 중성 분자만, 이온 같은 거 안 다룰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그러면 중성 분자면 반드시 전자는 있어야 되죠. 핵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자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 자,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존재한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분자, 근데 사실 이온에도 존재하고요, 원자도 존재하고 모든 물질에 다 존재해요. 분산력은요. H 플러스만 제외하고요. H 플러스는 핵만 있잖아요. 전자 없잖아요. 그래서 H 플러스만 제외하고 모든 물질에 존재를 해요. 모든 물질에 존재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분산력은 자, 여기서 얘기할게요.
이러한 분산력은 전자구름의 편재화, 이 전자구름의 편재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분산력은 더 커져요. 그래서 자, 이쪽에다 정리해 볼까요? 자, 편극화 현상. 편극화 현상이 증가할수록 분산력 역시 증가해요. 분산력 증가. 자, 그러면서 분산력은 크기 비교를 우리가 할 거예요. 좀 전 쌍극자임은 크기 비교하지 않았죠. 있느냐 없느냐만 한댔죠. 근데 분산력은 이 편극화 현상이 크냐 작냐를 우리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력은 크기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극화 현상, 얘는 언제 크냐면 첫 번째 전자 구름 속에 전자가 많을수록, 전자 구름 속에 전자가 많다. 그러면 핵에는 양성자가 많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양성자 많으면 중성자도 대체로 많아요. 그러면 최종 몰질량, 분자량이 클수록 편극 환상이 커지고, 즉 분산력이 커져야 그랬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분자량이 동일하면 크기가 클수록 자, 전자구름 속에 전자 수가 동일하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분자량이 비슷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자 수가 동일하면 그때는 전자구름의 크기를 봐요. 전자구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전자구름의 요동이 심해진다. 즉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난다. 유발쌍극자가 잘 생긴다. 즉 분산력이 커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분자량이 클수록, 그다음에 또 분자량이 동일하면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뭐가 더 크다? 분산이 커진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면, 우선 분산력만 존재하는 분자로 다른 힘도 같이 존재하면 크게 비교가 좀 힘들겠죠. 합력 가지고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산력만 존재하는 무극성 분자가 분산력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 가지고 분산력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그 다음에 진원, 이들은 일원자 분자로, 단원자 분자로, 그냥 무극성 분자예요. 그러면서 R을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게 돼 있죠. 그러면 R을 갈수록 분산력이 커진다 되고, 분산력 커지니까 끓는 점도 높아진다, 이렇게 돼요. 자, 이 얘기는, 자, 이 다음 얘기 있는데, 자, 분자힘이 크면 클수록, 자, 아까 전에 액체, 기체, 고체 할 때, 액체에서 기체되는 거 보면, 자, 이게, 자, 그냥 동그라미로 하죠. 액체하면 분자들이 분자 간 힘으로 이렇게 붙들려 있는 상태.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액체랬어요. 근데 얘가 기체가 된다. 액체에서 기체가 된다면 여기는 이 분자 힘을 모두 다 끊어버리면 혼자 돌아다닌다. 혼자 이렇게 날아다닌다. 자, 이런 식으로 혼자 날아다닌다. 날아다니는 것이 느껴지나요? 혼자 돌아다닌다. 이게 바로 기체예요. 그러면서 요 결합을 끊어야 기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합이 세면 셀수록 이때 끊을 때 필요한 열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자 힘이 크면 클수록 끊기 위해서 많은 열이 필요하다. 많은 열이 필요하니까 열을 많이 가져가 온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끓는 점은 높다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분자 힘이 큰 놈은 적은 양의 열을 갔을 때는, 자, 분자 힘이 큰 놈과 작은 놈이 있을 때, 자, A라는 액체와 B라는 액체가 있는데, 자, A라는 액체가 분자 힘이 A가 더 커요. 그런 상황에서 동일 열을 가했을 때 A는 분자 힘이 크니까 적게 끊어지고, 즉 적은 양의 기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B는 분자 힘이 약하니까 A보다 많은 양의 기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동일 양의 열을 갔을 때 증발된 기체의 양, A 가스 양과 B 가스 양을 비교하면 B 가스 양이 더 많겠죠. 그러면서 증발된 기체 양이 작으니까 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 우리는 그걸 증기압이라고 부르는데, 그 증기압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A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자, 이걸 싹 다 정리하면 분자 힘이 크면 클수록 증발이 어렵다. 그래서 증기압은 작다 되고, 그 다음에 끓기 위해서는 많은 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많은 열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또 뭐가 되냐면, 이 얘기가 바로 증발 엔탈피 또는 증발열, 이렇게 표기하면서 이 증발열이 크다. 크다를 뭐 이상하게 쓰고 있어. 증발열이 크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 자, 그래서 방금 여기 비교한 헬륨에서부터 진원을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니까 뭐가 커진다? 분산력이 커진다. 분산력이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이 분산력 하나밖에 없는 무극성 분자인데 분산력 커진다. 분산력 증가. 그러면 아래로 갈수록 뭐가 일어나겠어요? 끓는 점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서 자, 끓는 점이 높아진다면서 맨 아래에 있는 이 수치가 4.22, 27.1, 87.3 칼빈이 이게 그다음 120 칼빈, 165 칼빈 이게 바로 끓는 점. 아래로 갈수록 진짜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분산력 크다, 끓는 점 높다. 똑같은 무극성 분자에서 자, 그다음에 또 자, 이번에는 자, 노멀 펜테인, 즉 노멀 펜테인 해가지고 누굴 말하냐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둘, 셋, 넷, 다섯 개. 자, 격가지 없는 노멀 펜테인, 격가지 없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격가지 없는 펜테인을 노멀 펜테인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커먼 네임이라고 부르는데 노멀 펜테인. 그다음 펜테인은 자, 우리 유기화학에서 배울 내용인데 펜테인은 소위 구조 이성유체를 해가지고 이러한 구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위 격가지 해가지고 격가지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즉 메인 가닥에 탄소가 4개, 5개 쭉 있는 격가지 없는 이러한 구조 또는 메인 가닥에 탄소가 4개 있으면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쓰도록 하죠. 탄소 수소만 제외시킬게요. 탄소 5개가 이렇게 격가지 없이 메인 가닥에 5개의 탄소 다 있는 자 이러한 구조 또는 메인 가닥에 4개의 탄소 있고 중간에 소위 나무에서 격가지 치듯이 이렇게 탄소가 삐져나온 거. 자,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메인 가닥에 탄소 4개.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메인 가닥에 탄소 3개에 중간 탄소에서 격가지로 탄소가 또 이렇게 있는 거. 즉 메인 가닥에 탄소 3개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자, 탄소가 5개 있고 H가 12개 있는 자, 펜테인은 3가지 구조가 가능한데 이 3개에서 끓는 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분자 힘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분산력 때문에. 이들은 분자량은 화학식이 이걸로 동일하기 때문에 분자량은 다 동일해요. 하지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격가지가 생길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지금 밑에 그림과 같이 격가질수록 동그랗게 말리는 현상이 있게 돼요. 그러면 두 분자 사이에 접촉면이 작아져요. 자, 아까 전에 크기는데 실제로는 접촉면이에요. 접촉면이 넓을수록 유발시키는 거 이걸 잘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격가지가 있을수록 둥그렇게 말리다 보니까 접촉면이 작아진다. 분산력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들 세 개의 분산력을 비교해 보면 분산력은 격가지 수가 없을수록 격가지가 많아질수록 분산력은 이렇게 작아져서 최종 끓는 점은 역시 이러한 순서가 되더라. 끓는 점 이런 순서. 증기압은 반대였죠. 이런 순서 된다. 자, 이렇게 분산력은 크기 비교가 가능해요. 알았죠? 분산력 크기 비교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분산력 크기 비교 매번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HCl, HBr, HI 이들 세 개, 이들은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쌍극자 힘이 모두 다 있어요. 하지만 쌍극자 힘, 자 이거 옮겨서 적어야겠다. 자, 이들 세 개 쌍극자 힘, 쌍자 하나만 적도록 하죠. 쌍극자 힘 다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크기는 이렇게 되긴 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 크기는 분산력 크기 비교에 비하면 그리 큰 차이가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한다 요 정도만 보고 더 이상 안 봐요. 하지만 두 번째 분산력은 분자량이 HCl보다 HBr보다 HI가 훨 크죠. 그러면 분산력은 모두 다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HI로 갈수록 커진다. HI로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최종 둘의 합력은 최종 HCl, HBr, HI에서 HI가 갈수록 커져 이렇게요. 그래서 끓는 점도 바로 이 순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쌍극자면 크기 비교하지 않지만 있는 없는지만 비교하지만 분산력은 크기 비교한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할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분산력 살펴봤어요. 자, 이번은 4번 수소결합으로 이제 분자량 힘 중 마지막 세 번째 건데, 자, 수소결합은 얘는 F나 O나 N 원자에 직접 결합된 수소 원자가 결합된 분자에서
앞에 수소, 이유탄 F나 O나 N 원자 사이에 결합되는 분자의 힘이 이게 바로 수소결합이에요. 좀 말이 좀 어려운 듯한데 지금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요 수소, 그다음에 요 수소와 옆 분자에 있는 요 산소 간에 존재하는 분자의 힘 이게 바로 수소결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수소결합. 그러면 이 수소결합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OH 기하, 그다음에 NH 기, 그다음에 또 FH. 자, 이게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산소의 수소가 다이렉트로 산소나 질소나 F에 다이렉트로 H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 안 돼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에 그 다음에 여기 탄소에 H 이렇게 있으면 자, 산소 있고 수소 있으니까 얘도 수소 가능하지 않겠는가? 안 돼요. 이 수소는 산소에 붙어 있지 않고 탄소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건 안 돼요. 바로 OH, NH, FH 이런 게 존재할 때 이들 분자 한 분자 이런 게 존재할 때 두 개의 분자에 이런 게 존재할 한 분자 이게 존재하고 옆 분자에 O나 F나 N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 또 보면 여기 NH와 옆 분자 N, 그다음 여기도 NH와 옆 분자 O 이것도 수협이 가능. 그다음에 여기 OH와 옆 분자 N 수혈 가능. 그다음에 NH와 옆 분자 F 이것도 수혈 가능. HF H와 N 간의 수결합 이것도 가능. 알았죠? 뭐 또는 아세톤이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아세톤 하면서 이 아세톤에는 OH가 없죠. 산소가 있긴 하지만 OH가 없어요. 그러면 아세톤 분자 사이에는 똑같은 아세톤 분자 사이에는 자, 이들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수소결합은 존재하지 않아요. 분산력과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임은 존재하지만 수소결합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아세톤과 물이 있다 해보자고요. 물 분자 사이에는 이때는 수소결합이 가능해요. 물 분자 이렇게 H가 자, 이런 식 그냥 단수 이렇게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OH와 그 다음에 요 H가 여기 있는 산소와 요 산소와 수질합 이렇게 가능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OH와 그러니까 OH, NH, HF가 있고 그 다음에 옆 분자에 O나 NOF 이게 있으면 그들 간의 수협이 존재한다. 이러한 수소랍은 분산력, 쌍극자 힘 이런 거에 비해서 매우 강한 힘이에요. 매우 강한 힘. 그래서 수소랍이 존재하면 수소랍이 없는 분자보다 무조건 끓는 점이 제일 높아요. 그랬죠. 우리 일반학 수준에서 일반학 수준에서는 수소랍이 존재하는 물질은 분자랑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 끓는 점, 녹는 점이 무조건 가장 높다. 알았죠? 가장 높다. 하지만 분산력이 워낙 커가지고 수렴을 이길 때도 간혹 있기도 해요. 간혹 있기도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I2하고 그 다음에 H2 이들을 보면 둘 다 분산력의 분자만 쓸게요. 분산력 둘 다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 크냐면 I2가 압도적으로 커요. 압도적 분자량이 I2는 분자량이 200이 넘어요. 그 다음에 물 분자는 18 정도밖에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한 분자량이 10배 이상 크죠. 그래서 분산력이 압도적으로 I2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쌍극자 힘 I2는 없어요. 물은 존재해요. 극성 분자니까. 그 다음에 수소결합 I2는 존재하지 않아요. 물은 존재를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쌍극자니까 수소결합이 물은 존재하니까 그러면 최종 끓는 점은 물이 더 높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분산력이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끓는 점이 I2가 더 높아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인 걸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보실 필요 없고 분자량이 비슷한 조건에서는 수소결합이 존재하는 분자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수소결합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다음 이러한 수소결합이 존재하면 끓는 점, 녹는 점 매우 높다는 거 알아냈어요. 자, 알아냈고 이러한 수소결합 가장 대표적인 게 물분자, 그 다음에 HF,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렇게 세 개가 아주 대표적인 놈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끓는 점이 매우 높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수소결합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분자의 힘 세 가지 다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분자의 힘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실전해봐야겠죠. 바로 끓는 점을 비교해 보자고요. 끓는 점 비교하는데 이때 분자량이 비슷한 것에서 우리가 비교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배웠던 세 가지 힘의 크기 비교를 보면 바로 이러한 순서예요. 분산력, 그 다음에 쌍극자 힘, 그 다음에 수소결합 이러한 순서. 자, 이러한 순서다 되면서 비교는 어떻게 하냐면 차례대로 분산력 있느냐 없느냐, 쌍극자 있느냐 없느냐, 수소결합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수소결합이 존재하면 얘네가 1등 그룹, 1등 그룹 없다. 죄송해요. 자, 분자들, 자, A라는 분자, B라는, 아이고, 검정 써야지.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분자들, A 분자, B 분자, C 분자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수소결합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yes, no 하면서 yes, A가 있다 해볼게요. A가 있다, 그 다음에 B와 C는 없다. 자, 이렇게 분류. 자, 그런 다음에 없는 거에서 수소결합 없는 거에서 여기서 그 다음은 쌍극자 힘 있느냐 없느냐, 소위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이걸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봤더니 B는 극성 분자고 C는 무극성 분자. 그러면 B는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있다, C는 무극성 분자니까 없다. 그러면 B와 C 이렇게 최종 나눠지면서 A에는 수소협에 있다는 얘기는 극성 분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했군요. 수소 결합은 필요 조건이 두 가지예요, 사실. OH, NH, FH 이 작용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또 극성 분자여야 돼요. 무극성 분자에서 아무리 방금 말했던 OH, NH 이런 걸 가지고 있어봤자 얘는 수소합을 못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분자는 얘는 수소합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쌍극자 힘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분산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분자는 쌍극자 힘에 분산력까지 갖고 있어요. 하지만 C는 분산력만 달랑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선 나눠 놓는 거예요. 나눠 놓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합력을 비교하는데 아무래도 세 개 다 가지고 있는 A가 합력이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 갖고 있는 B가 두 번째고, 그 다음이 분산력만 갖고 있는 C예요. 자, 이렇게 비교해서 이걸로 끓는 점 순서가 역시 A, B, C 순이다. 이렇게 나눠요. 그러다 보니 끓는 점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차로 수렴이 있느냐 없느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없는 것에서 그 다음 뭐 한다? 극성 분야냐 무극성 분야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분자 하나 더 있어요. D라고 더 있는데 이 D가 수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D는 역시 또 무극성 분자예요. 그러면 무극성 문자 하나 더 있게 되죠. 무극성 문자가 이제는 C 하나가 아니라 D 두 가지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 마지막 단계로 이제 뭐 하냐면 분산력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분산력 크기 비교. 자, 분산력 크기 비교하면서 자, 마지막 단계는 분산력 크기 비교. 그래서 크기 비교했더니 어떻게 했죠? 분자량으로. 첫 번째로 분자량 큰 게 분산력 크다. 두 번째, 분자량이 동일하면 분자 크기 자체가 크면 분산력 크다. 자, 이렇게 해서 분자량 이걸 비교해봤더니 C가 D보다 분자량이 더 크더래요. 그러면 최종 분산력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다. 합력 C가 더 크다. 그러면 끓는 점도 역시 D가 제일 작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한다. 자, 이러한 비교는 자, 여기서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 또 지우고 D를 지워 놓고요. 아이고, 분자가 다 지워져 버렸네. 자, 여기 분자 이렇게 써놔 주고요. 자, 방금 D를 무극성 분자 하나 더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X를 해가지고 역시 얘도 극성 분자를 해볼게요. 그러면 극성 분자지만 수렴이 없는 걸로. 그러면 자, 첫 번째 수렴이 있다 없다 구분됐고, 그 다음에 쌍극자 즉 극성 분자 쌍극자 있냐 없냐 구분할 때 B와 C만 있는 게 아니라 B와 X 이렇게 또 둘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극성 분자가 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B와 X 둘 다 극성 분자로 쌍극자임과 분산력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뭘 해야 돼요? 이들도 역시 또 세부적 비교를 하는데 그 세부 비교는 역시 분산력으로 해요. 마지막 자, 같은 그룹이 여러 개 있으면 또 세부적 비교할 때 그때는 뭘로 한다? 반드시 분산력으로 해요. 그래서 분자량을 살펴봤더니 분자량이 B가 X보다 크더래요. 그러면 또 분산력 B가 X보다 크겠죠? 그러면 분자의 힘 총 합력도 역시 B가 더 크다. 이렇게요. 자,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끓는 점 비교한다. 합력 비교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우선 제일 먼저 수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제1그룹 나누고요. 극성 분자냐 아니냐로 극성 분자이면 제2그룹 나누고요.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 얘는 3그룹으로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같은 그룹 내에서
같은 그룹 내에서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극성 문제에서 여러 개 있다. 또 뭐 무극성 문제에서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마지막 세부 비교는 누구로? 분산력으로요. 쌍극자 힘이나 또 수소결합으로 크기 비교하지 않아요. 자, 분산력만 크기 비교하고요. 쌍극자 힘이나 수소결합은 크기 비교 우리가 하지 않아요. 도토리 키재기라. 분산력이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룹 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러면 분산력으로 크게 비교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예로 요게 지금 여기 예로 아세틱 애시드, 물, HBr, HCl, 그 다음에 에테인, 메테인 이렇게 6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 방금 배운 대로 수소 결합을 먼저 비교하자면 얘 존재하고 물도 존재하죠. 여기 OH 있고 여기 OH 있으니까 수에 존재하죠. 하지만 HBr 없고요. HCl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에테인도 없고요. 메테인도 없어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수소결합으로 수소로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렇게가 아이고 빨간색이 아니네요. 자, 요렇게가 제1그룹이다. 이렇게 나눠 놓고요. 자, 1그룹을 위드 쓰는 게 편하겠군요. 자, 요렇게가 요렇게 두 개가 제1그룹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쌍극자 힘을 비교하는 거예요. 쌍극자 힘을 비교하자면서 자, 아세틱 애시드 존재하고요. 물도 존재하고요. HBr도 극성부자가 존재하겠죠. HCl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메테인은 자, 메테인 하면서 우리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이것만 존재하는 물질. 즉 이것만 존재하는 분자. 우리는 이런 거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탄화수소라 불러요. 탄화수소물 이렇게 부르고 이 탄화수소는 구조가 어떤 모양이든 전부 다 무극성 분자예요. 탄화수소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든 전부 다 무극성 분자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분자는 전부 다 무극성 분자랬죠. 그러면 쌍극자 힘 존재하지 않겠죠. 요 둘 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쌍극자 힘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2번 그룹이 나왔네요. 이렇게 두 개가 2번 그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산력을 보면 분산력은 모든 분자 다 존재하고 있겠죠. 분산력은 모든 분자 다 존재한다 모두 다 존재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3번 그룹이 나오네요. 얘네가 3번 그룹. 즉 1번 그룹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애들. 1번 그룹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애들. 2번 그룹은 쌍극자임에 분산력만 있는 애들. 3번 그룹은 분산력만 있는 애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 같은 그룹 내에서 이제 뭘 비교한다? 분산력 크기 비교한다. 하면서 자, 아세틱 애시드는 몰질량이 60이고요. 그 다음에 H2는 18이에요. 그러면 분산력은 누가 더 크다? 아세틱 애시드가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또 HBr과 HCl 바로 우리 분자량 누가 더 커요? HBr이 더 크죠. 그러면 역시 분산력 HBr이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에테인과 메테인. 자, 여기도 분자량 누가 더 커요? 앞에 게 당연히 더 크죠. 그래서 에테인이 분산력이 더 크다. 자, 그래서 최종 끓는 점을 비교하면 우선 제일 그룹이 2그룹이나 3그룹보다 크다. 그다음에 제일 그룹 내 아세틱 애시드와 물 중에는 분산력이 누가 더 크다? 아세틱 애시드가 더 크니까 얘가 1등. 그다음에가 물. 자, 그 다음에 제2그룹이 제3그룹보다 크다. 1그룹보다 작고요. 그런 다음에 HBr과 HCl조는 HBr이 HCl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3그룹 CH3, CH3와 그 다음에 CH4 분산력에 의해서 앞에 게 더 크다. 그래서 최종 끓는 점은 이러한 순서 이렇게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끓는 점을 비교를 해요. 그럼 어떤 경우든 끓는 점 비교, 시험 문제 나오는 끓는 점 비교 어떤 경우는 다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끓는 점 비교 이와 같이 한다. 자, 그러면 분자의 힘 이게 바로 액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여기에서 분자의 힘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 높다 and 증기압은 작다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증기압을 여기 방금 한 거 여기에서 25도씨에서의 증기압을 비교해 보면 증기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가 이렇게 반대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메테인의 증기압이 가장 크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끓는 점 비교 살펴봤고, 그럼과 동시에 마지막에 액체에서 중요한 두 번째가
살짝 소개됐네요. 바로 증기압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증기압. 우선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이요.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 요거 정의를 우리가 또 좀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 증기압을 우리가 배우면 이 증기압으로부터 우리는 또 끓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는 자, 관련된 시기 클라피온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식을 구하면 끓는 점을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and 또 증발 엔탈피도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직접 구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통합 과정으로 넘기도록 하고, 메인 수업으로 넘기도록 하고, 우리는 증기압의 정의와, 그 다음에 증기압으로부터 끓는 점,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흡입이 어떻게 하는지 또 그것만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그 첫 번째로 증기압이라는 것은 사실, 이건 줄임말이에요. 얘는 공식 명칭은 평형 증기압이에요. 평형 증기압이라 해가지고, 자, 이 증기압은 바로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자, 밀폐된 용기에, 자,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밀폐된 용기에 처음에는 액체만 달랑 넣어놔요. 그럼 액체 표면에서는 증발만 처음에 일어나요. 처음에는 증발만 일어나면서 이 안에 기체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기체가 채워지면, 기체가 점점 많아지면 그 기체는 유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위에서 빨빨거려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기체가 다시 액체 속으로 쏙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응축이라 불러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증발과 응축이 똑같아지는 초당 증발 3개, 응축도 3개 이렇게 똑같아지는 우리는 이러한 거를 평형 상태에 있다 불러요. 자, 증발 속도는 내내 일정해요. 액체를 더 넣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내내 일정, 이렇게 내내 일정. 그런데 응축은 기체 분자 수가 점점 많아지면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응축되는 수도 많아진다. 즉 초당 응축되는 개수는 점점 증가해요. 그러다가 둘이 만나는 순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다. 또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초당 응축되는 분자수와 초당 증발되는 분자수가 똑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액체 표면에서 1초에 10개 증발됐다가 또 10개 응축되면 기체 분자수가 일정하게 되겠죠. 기체 분자수 일정. 그러면 분자수가 일정하면 기체 압력은 역시 일정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일정하게 된 이 압력, 이걸 우리는 바로 뭐라 부른다? 이걸 가지고 증기압, 표형 상태에서 측정한 압력에서 평형 증기압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서 이 평형 증기압은 표형 상태에서 측정되는 압력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형 상태 아닌 이걸 우리는 비평형 상태라 부르는데 비표형 상태에서 측정한 압력은 증기압이라 부르지 않아요. 이거는 증기압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때만이 증기압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증기압은 오직 온도에만 의존해요. 즉 용기의 부피가 크다 작다, 액체량이 많다 적다가 다 필요 없고요. 바로 평형 증기압 하면서 얘는 오직 온도에만 의존해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증기압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용기의 사이즈가 변하면 기체가 더 증발돼가지고 기체를 더 채워버려요. 그래서 압력은 변하지 않는다. 자, 와닿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P분 nRT에서 압력 P라는 것은 얘는 부피분의 nRT예요. 자, 여기서 온도는 일정해요. R도 일정한 상수, 즉 둘은 일정하다 떼버릴게요. 우선 그런 다음에 부피와 몰수, 자, 이거에 압력이 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자, 지금 같은 액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 부피를 증가시키면 처음에 요만큼 액체 있고 기체가 차지한 부피는 이만큼,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 현재 기체들이 쭉 증발돼 가지고 어느 일정량이 있으면서 증기압이 얼마 됐었는데 갑자기 이 기체 차지한 사이즈를 뭐 한다? 이렇게 늘려버리면 순간적으로 기체는 퍼지면서 압력은 작아진 듯 보이지만 증발과 응축 중에 응축된 분자수가 현격히 떨어지면서 왜? 쫙 퍼져버렸으니까 현격히 떨어지면서 표형 상태 아닌 비표형 상태예요. 그럼 비표형 상태면 그때 측정 압력은 증기압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증기압이 아니랬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바로 뭐가 되도록 다시 평형이 되도록. 그래서 증발된 개수와 응축된 개수가 똑같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즉 위에 기체 분자수가 뭐하더라? 늘어나더라. 부피가 증가하면 이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다는 거예요. 부피가 2배 증가하면 몰수도 2배 증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압력은 변하지 않아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온도가 증가하면 증발 속도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체 온도가 증가하면 증발 속도가 증가하면서 기체 분자 수 자체도 증가해요. 그러니 압력이 기때는 증가해요. 증기압이 온도 단순히 기체의 온도 증가에 따른 압력 변화보다 증기압은 더 크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기체 압력 T라는 온도에서는 증기압력 1기압이었어요. 그러다가 온도를 2배 하면 얼마 된다? 2기압. 그대로 2배 돼야 되죠. 그런데 증기압이라는 것은 처음에 똑같이 T에서 1기압이었다 하더라도 증기압은 T도 증가시키면 2T로 2배 증가시키면 3기압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온도도 증가하지 몰수도 증가하니까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만 의존한다.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 부피가 아무리 변해봤자 증기압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런 게 바로 증기압의 정의. 이러한 증기압은 분자들 간의 크기 비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비교한다? 앞서 한 대로 분자의 힘으로 비교한다. 분자의 힘이 크면 클수록 증발이 어렵다. 증기압이 작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요거를 다 모아서 우리는 무엇을 또 구할 수 있냐면 온도에 따른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을 비교할 수 있게 돼요. 자, 온도가 증가하면 좀 전에 증기압은 증가됐죠. 기체압력은 단순히 직선 이렇게 증가해요. 하지만 증기압은 지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요. 온도 증가에 몰수 증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이러한 증기압은 분자의 힘이 물질마다 분자 힘이 다르다 보니까 이 증기압 곡선 또 온도에 따른 증기압이 증가하는 이 곡선은 물질마다 분자 힘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 다른데 분자 힘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으로 분자 간 힘이 증가할수록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자,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자, 어느 한 온도에서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증기압은 뭐한다? 작다. 그러면서 다이에틸 에터. 자, 이거예요. 요 분자.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은 자 이렇게. 그러면서 얘는 극성 분자. 분산력이 쌍극자만 있는데 얘는 누굴 갖고 있어요? OHS가 수술압이 있죠. 그럼 분자임은 누가 더 크겠어요? 다이에틸 에터보다 에탄올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서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은 누가 더 크다? 반대로 다이에틸 에터가 더 크다. 그러니 자 최종 분자임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치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증기압 곡선이 분자 힘에 따라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증기압 곡선이 나오게 되면 온도에 따른 증기압 곡선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점으로부터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끓는 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끓는 점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끓는 점은 바로 정의가 이거예요. 끓는 점은 바로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과 똑같을 때의 온도, 이것이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에요.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 자, 이때는 실험을 이제 위와 같이 실험하지 않고 단단한 용기에 넣어놓고 밀폐된 용기에 실험하지 않고 오픈된 용기에 실험을 해요. 여기 액체 담아놓고 외부 압력 얼마 이렇게 있는 조건에서 가열을 시켜요. 가열시키면 온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증기압이 증가하고 있겠죠. 증기압이 점점 이 곡선에 따라 쭉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똑같아지면 바로 끓음 현상. 우리 물 끓여봤죠, 다들? 물 끓음 현상이 뽀글뽀글 하면서 거품 올라오면서 그때 끓더라. 그리고 그때 온도를 뭐라 부른다? 바로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을 불러요. 그래서 자, 끓는 점 정의는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에요. 그중 이 외부 압력이 1기압이면 대기압, 1기압이면 그때 끓는 점 또 우리 뭐라 부른다? 정상 끓는 점. 즉 정상 끓는 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증기압이 얘가 1기압일 때 온도가 바로 정상 끓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증기압 곡선 아래와 같이 증기압 곡선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 점으로부터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정상 끓는 점을 구할 수 있다면서 자, Y축이 현재 증기압력 하면서 토로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1기압은 760토로죠. 그래서 760토로 직선 쭉 그은 다음에 만난 점의 온도가 바로 각 물질마다 만난 온도. 자, 다이에틸 에터는 36.5도씨에서 둘이 만났네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정상 끓는 점. 이게 바로 정상 끓는 점. 자, 끓는 점은 TB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정상 끓는 점 똑같이 TV로 하면 구분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스타 표시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에터의 정상 끓는 점은 34.6도씨. 그 다음에 에탄올은 78.3도씨가 정상 끓는 점. 그 다음에 물은 100도씨가 정상 끓는 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도에 따른 증기압 곡선부터 끓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만약 외부 압력이 1기압이 아니라 만약 0.5기압이다. 또는 뭐 400토로다. 이게 400토로다. 그러면 끓는 점 또 우린 또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400토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토로에서 또 우리 뭐 해보자? 직선을 쭉 그어보자. 그런 다음에 만남 포인트. 요 점이 각 물질의 끓는 점이다 하면서 각 물질의 끓는 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정상 끓는 점보다 낮아졌죠. 자, 또는 압력이 훨씬 더 높은 1000토로다. 1000토로다. 여기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끓는 점이 더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끓는 점이라는 것은 얘는 외부 압력에 의존한 놈이죠.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끓는 점도 높은 거죠. 그렇죠? 자, 이것까지 알아두시면서 자, 액체의 증기압이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그 액체의 증기압 가지고 끓는 점 어떻게 찾는지도 찾아봤고 그 다음에 본 수업에 가면 이 곡선 지수로 증가한다는데 이 곡선에 관련된 공식을 배울 거예요. 그게 바로 클라시스콜라 표식인데 그 공식을 이용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정성적으로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수치적으로 끓는 점을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증발열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자 우선 끓는 점 이와 같이 살펴봤어요. 자 이번은 5절 자 상편 그림 상편 그림 하면서 자 상편 그림 하기 전에 먼저 각 상별로 우선은 앞서 계속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개만 우선 다룬다 했었죠. 고체와 액체상은 또 여러 상이 존재 가능하지만 한 개 상만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상만 가지고 에너지에 따른 상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는 자 에너지 본인이 갖고 있는 내부에 갖고 있는 에너지,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 우리는 그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 에너지는 또는 뭐 여기서는 엔탈피여도 무방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에너지는 그냥 엔탈피로 할까요? 그냥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엔탈피니까 엔탈피로 해보면 자,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는 엔탈피는 고체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가 제일 커요. 뭐 이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에너지를 가해야 고체가 액체가 되고 또 에너지를 가해야 액체가 기체되니까 이러한 순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들 상간의 에너지 간격을 보면, 여기 지금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맨 아래 고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기체가 있으면, 액체는 중간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요. 자, 즉, 바꿔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체와 액체 사이의 에너지 차와, 아이고, 빨간색이 아니네. 자, 고체와 액체 사이의 둘 간의 에너지 차, 델타 E, 그 다음에 액체와 기체 간의 델타 E 둘을 비교하면 자, 근데 좀 전에 제가 엔탈피로 하기로 했으니까 엔탈피로 표기하도록 하죠. 엔탈피를 보면 엔탈피는 누가 더 크다? 엔탈피 차는 누가 더 크다? 위에 액체와 기체 간의 엔탈피 차가 항상 커였죠. 항상.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우선 여기서 요거와 용어 몇 가지 용어가 중요한데 우선은 기준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얘가 기준이에요. 상변화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먼저 1차점 말할 때 기준점을 잡아놓은 거는 고체가 기체 쪽 가는 현상을 기준점으로 잡아놔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고체가 액체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용융 또는 융해. 알았죠? 여기 녹음이라 써놓겠는데 녹음은 앞으로 잘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자 얼음이 물로 녹는다. 그다음에 설탕이 물에 녹는다. 둘 다 녹는다. 근데 둘은 똑같이 녹는다라고 말하지만 개념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녹는다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얼음이 물로 녹는다. 이거는 융해된다. 또는 용융된다. 설탕이 물에 녹는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고 설탕이 물에 용해된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되는 현상. 이것은 뭐라 부른다? 증발이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할 거예요. 그랬죠. 이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되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면서 기체가 액체된 거를 응축. 자, 응축을 그 액체되는 거, 고체된 거 그냥 혼용해서 쓸 때도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자, 한 가지만 쓸 거예요. 액체된 현상을 우리는 액화된 현상, 기체가 액화된 현상을 응축.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되는 현상을 응고 또는 얼음. 근데 응고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거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체가 고체된 현상을 석출이라고 할 거였죠. 자, 우선 이렇게 된다는 거, 용어. 자, 용어. 여기 상표현 그림 부분은 여러분 보고 상표현 그림을 그려라가 아니라 그려져 있는 상표현 그림을 해석하라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어나 개념, 용어나 또는 몇 가지 개념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선 기준점,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기준점 잡아놓고 용용, 그 다음에 증발 이런 거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는 얼음 가지고 시작하는데 얼음부터 시작해서 얘가 물을 거쳐 최종 수증기로 증발되는 과정, 이거를 일기압 조건에서 일기압 조건, 우리는 이거를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걸 표준 상태라 부를 거예요. 표준 상태 일기압 조건에서 얼음부터 시작해서 물을 거쳐 수증기까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정보 알고 있죠. 얼음이 물로 녹는 점. 녹는 점은 일기압 조건에서 얼마? 0도시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은 몇 도신가요? 끓는 점은 100도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칼빈 온도는 273과 373이라고 알고 있죠. 자, 이러한 이걸 가지고 가열 곡선을 살피게 되면 제일 먼저 고체인 상태에서 고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도시다.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X축은 공급된 열이에요. 공급된 열에 따라서 이 고체는 뭐 하겠어요? 점점 열이 공급되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0도실 딱 터치하는 순간 들어오는 모든 열은 고체를 액체로 녹이는 데 사용되죠. 그래서 온도는 일정한 조건,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온도가 일정히 유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온도가 일정 유지하고 있으면 여기 또 있죠. 이렇게 일정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 한다? 상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변화 시에는 델타 T가 0이다. 0이다. 자, 또는 델타 T가 0인 곳에서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자 알아두시면서 자 그러면서 자 모든 고체가 액체로 다 바뀔 때까지 뭐한다? 모든 열은 상변화시킨 데 사용돼요. 그러다가 모두 다 액체가 되면 들어오는 공급된 열은 또 온도를 증가시킨 데 사용돼요. 그래서 온도가 또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100도씨가 되면 뭐한다?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끓기 시작한다. 액체가 기체로 상변화시켜요. 그러면 또 들어온 모든 열은 액체를 기체로 상변화시킨 데 사용하기 때문에 또 역시 뭐한다?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모든 액체가 기체가 되면 또다시 들어온 열이 이제 온도 올리는 데 사용된다. 온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 한다? 가열곡선이라 부르고요. 자, 가열곡선 부르고 그러면서 여기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우선 첫 번째 중요한 정보는 바로 속에 상변에 관련된 부분 하면서 여기 용융될 때 들어온 열, 우선 6.1kJ라는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용융 엔탈피다. 용융 엔탈피. 퓨전하면서 용유 엔탈피. 그래서 용유 엔탈피 이거를 우리가 가열곡선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두 번째 액체가 기체되는 과정에서의 상변화 시 들어온 열 우선 40.7kJ라는데 이게 바로 증발 엔탈피 하면서 우리 또 증발 엔탈피 베이퍼리제이션에서 VAP 약자로 VAP에서 증발 엔탈피 얘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용유 엔탈피와 증발 엔탈피 비교하면 항상 증발 엔탈피가 커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러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하면서 이게 바로 가열곡선이었죠. 이런 게 바로 가열곡선. 자, 그런데 만약 여기 외부 압력 일기압 조건에서 실험했다는데 일기압이 아닌 다른 압력이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2기압에서 실험했다 하면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점은 낮아져요. 그러면 이 가열곡선 압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외부 압력이 얼마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지기도 하겠죠. 자, 이런 거 알아두면서 가열곡선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 가열곡선 보면서 보니까 이러한 상은 자, 고체, 액체, 기체 이 상들은 온도와 그 다음에 압력에 의존해요. 온도, 압력이 얼마냐에 따라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에 의존한다면서 이 둘을 가지고 세 개의 상을 표현한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상평형 그림이에요. 그래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따른 상을 표시한 게 바로 상편 그림. 상편 그림 하면서, 자, 상편 그림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자, 지금은 몇 가지 정보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우선 제일 먼저 상편 그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고체액체 기체를 우선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X축이 온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느 낮은 온도에서 세 개의 상이 다 지나가도록 어느 일정 압력에서 온도를 쭉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증가시키면 온도 증감에 따라 세계상 고체액체 기체는 어떻게 변하게 되어 있죠? 고체부터 출발해서 액체, 기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체액체 기체를 여러분이 찾아내시고, 자, 여기 지금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은 고체와 액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하면서 얘를 고체, 액체, 경계선이라 부르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 부를까요? 요 라인은 뭐라 부를까요? 요 라인은 액체와 기체 상경계선이 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라인은 뭐가 되겠어요? 요 라인은 고체와 기체의 상경계선 이게 되겠죠. 자, 이러한 용어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라인이 한 점에서 현재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이 점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삼중점 부르면서 이 삼중점에선 세 개의 상이 다 공조하는 그러한 점이 돼요. 이게 상중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액체, 기체, 상 경계선. 자, 이거는 앞서 우리 온도에 따른 증기압 곡선 있죠? 증기압 곡선. 이거랑 동일한 놈이에요. 자, 그래서 외부 압력이 여기 1기압 해서 1기압을 쭉 연장해서 만난 점의 온도, 여기 이 액체 기체 상경에서 만난 점의 온도,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여기가 바로 정상 끓는 점이 돼요. 알았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정보, 여기 고체 액체 상경계선 만난 점 있죠? 요 점의 온도가 바로 얘가 바로 어느 점, 정상 어느 점이 돼요. 그러면서 정상 어느 점의 정의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 정상 어느 점의 정의는 일정한 외부 압력, 정상점이면 또 1기압인 조건에서 고체와 액체가 평형으로 공존하고 있으면 공존하고 있는 온도가 바로 어느 점이에요. 그렇죠? 증기압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고체, 액체가 평형으로 공존하고 있는 온도를 어느 점에 부른다. 알았죠? 자, 이렇게 되고, 또는 반대로, 자, 끓는 점을 반대로 정의해서 어느 온도 T에서 쭉 올려서 만난 점의 압력, 이 압력을 뭐라 부른다? 이거를 그 온도 T에서의 증기압이다. 이렇게요. 알았죠? 그러면 증기압이 액체의 증기압만 있는 게 아니라 고체의 증기압도 있어요. 바로 여기 요 라인이 아까 뭐랬죠? 고체, 기체 상경계선이랬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온도에 따른, 이 라인은 또 온도에 따른 고체 증기압 곡선이 돼요. 아까 요 라인은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라 했었죠. 그럼 얘는 고체 증기압 곡선이 돼요. 그러면서 어느 온도 T에서 쭉 올려가지고 만난 점의 압력, 이것은 또 증기압이긴 한데, 그 온도 T에서의 증기압이었는데 이거는 고체의 증기압이에요. 알았죠? 고체의 증기압. 그러면 상평균 가지고 우리는 증기압 또는 액체 증기압 또는 고체 증기압, 또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평 그림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증기압과 그 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 삼중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액체 기체 상경계선 또는 온도전 증기압 곡선은 얘는 끝점이 존재해요. 끝점이 존재하면서 이 점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인계점에 불러요. 왜 인계점을 부르냐면 이 인계점 이상의 구간이 되면, 파란색 좀 검정색 쓸까요? 검정색으로. 자, 인계점 이상의 구간이 되면 우리는 이거를 소위 임계 상태라 부르면서 액체도 기체도 아닌 액체도 기체도 아닌 그러한 임계 상태, 다른 물질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요 점을 지나가면 더 이상 액체도 기체도 아니다 해서 우리는 거기를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 불러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선 3편 그림, 요 안에는 정보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우선은 요 정도 개념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열역학과 합체돼 가지고 깁스에너지, 엔탈피 이런 것도 합체되면서 훨씬 더 좀 많은 걸 배워야 돼 우리가. 근데 그거는 천천히 배우도록 하고, 우선 용어 위주, 해석에 따른 용어 이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3편 그림은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물에서의 3편 그림, 이산화탄소 3편 그림 하면서 또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랬죠?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개의 상만 해놨는데 고체가 여러 상, 액체가 또 여러 상. 뭐 예를 들어서 헬륨 같은 경우는
온도 압력해 놓으면 여기가 고체 1번 고체, 여기도 고체요. 2번 고체, 여기가 기체요. 그다음에 여기는 액체. 1번 액체, 여기 액체, 2번 액체. 그래서 액체상 또 두 가지, 고체상 또 두 가지, 기체성 오직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또 고체와 기체상이 만나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서 삼중점. 얘는 삼중점이 몇 개냐면 여기가 삼중점, 여기도 삼중점, 여기도 삼중점, 여기도 삼중점. 그래서 삼중점이 4개. 지금 방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삼중점이 요거 하나, 이것도 여기 하나, 이것도 여기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이것도 일부만 그려놨는데 4개 뭐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상표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상표형 그리는 거에 포커스 잡는 게 아니라 해석에 정의 또는 개념, 용어의 정의, 개념에 포커스 맞춘다. 그러다가 응용하면 연력학 응용돼서 들어와요. 네, 그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자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7장 액체, 고체, 액체와 증기압, 상표형 그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하면서 가로 채우기는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이, 10번, 9번하고 9번부터 좀 볼까요? 9번, 물 분자와 수렵이 가능한 문제 찾으래요. 자, 물분자는 이렇게 구분형 분자로 이미 여기 OH가 있죠. 그러면 누구만 찾으면 돼요? 분자 내 NOF가 존재하는 분자만 찾으면 돼요. 그럼 저기 O 있으니까 가능, F 있으니까 가능, 얘는 안 되네요. 여기 O 있으니까 가능, O 있으니까 가능, O 있으니까 가능, F 있으니까 가능, O 있으니까 가능, 질소 있으니까 가능, 여기도 질소 있으니까 가능. 그 다음에 여기 질소 있으니까 가능, 얘는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 이거는 MD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자, 끓는 점 비교하면서 그 이유도 간혹 묻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보면 CH4와 SiH4. 자, 탄소와 실리콘은 같은 족 원자기 때문에 둘 다 생김새는 이와 같은 정사면체형 구조. 그러면 둘 다 쌍극점 모멘트 뮤는 0으로서 둘 다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니까 오직 분산력만 있겠죠. 그런 다음에 분산력, 크기 비교 어떻게 안 됐죠? 그 분자량 갖고 안 됐죠? 그러면 탄소보다 실리콘이 원자량이 더 크니까 분자량 SiH2가 더 크다. 끓는 점도 SiH가 더 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분자량에 의한 분산력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엉뚱한 소리가 돼 있죠. 결합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결합 에너지, 분자 내 결합 에너지와 끓는 점은 전혀 관계 없어요. 즉 질소 3중결합 질소 N2 3중결합 갖고 있죠. O2 2중결합 갖고 있고 결합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분명히 N2가 더 크죠. 하지만 끓는 점은 O2가 더 높아요. 자, 둘 다 무극성 분자니까 분자량을 보면 분자량 얘는 28, 산소는 32. 분산력 누가 더 커요? O2가 더 크죠. 그래서 분산력 가지고 O2가 더 크다. 결합 에너지랑은 끓는 점과 전혀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iH4는 무극성 분자, HC는 극성 분자. 즉, 쌍극자임과 분산력, SiH는 분산력만. 그러면 쌍극자임 또 갖고 있는 HCl이 끓는 점 더 높다 하면서 극성, 무극성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H2S와 H2. 자, 물에 수소협이 가능하죠. 얘는 수소합은 불가능한 분자. 그러면 물 분자의 수소합에 의해서 물이 더 크다. 맞았죠? 자, HF와 물. 자, 이거는 우리 본 수업에 가서 배울 거예요. 이거는 분자당 수yap해서 이거는 사실 암기사항이 되는데 본 수업 가서 알려드릴게요. 본 수업 가서. 분자당 수소가 물이 HF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종 끓는 점은 물이 더 높다. 이렇게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로 이게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거로 암기사항이에요. 이런 게 흔치 않아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암기해 버리는데 물과 HF가 가장 대표적으로 수소합은 도토리 키재기로 별반 차이 없는데 그런데 한 분자당 물은 2개, 맥시멈 4개까지, HF는 맥시멈 2개까지밖에. 그래서 분자당 수압수가 많아서 물이 끓는 점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HCl과 HBr 이는 극성 분자로서 둘 다 쌍극자 힘 분산력 똑같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끓는 점 뭘로 비교한다? 분산력으로. 그러면서 분자량 누가 더 크죠? HBr이 더 크죠.
그래서 분산력이 HBR이 더 크니까 끓는 점 HB가 더 크다. 맞았죠? 자, 그런 다음에 분산력 때문에 그렇다. 또는 분산력이란 말은 편극성. 분자의 전자구는 편극성. 이걸로 말하게 돼요. 편극성이 HBR이 더 크니까 분산력이 더 크다.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렇게요. 그래서 맞는 얘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7장 예제도 같이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7장 다 끝났네요. 수고했어요.